체면을 통한 연구 부분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과거도 보면서 연계도 쳐다보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드가 케이시 있죠, 그죠? 에드가 케이시 20세기 미국 최고의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요렇게 슬리핑 프로페, 잠자는 예언가라고 해서 이렇게 에드가 케이시가 누워 있으면은 이 사람이 불러줍니다. 어디에 사는 몇 살짜리 누구의 이야기입니다. 라면은 얘가 최면 상태에서 얘를 찾아가는 거죠. 얘의 전생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최면 상태에서 예언하는데 1910년도에 미국 유명한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고 쓰고 42년에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활동 기간 동안에 수천 건의 투시 사례를 했는데 요 기록들이 자세히 버지니아 비치의 기록실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인데 24살 때 갑자기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리저리 고쳐도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체면으로 한번 치료해보자 해갖고 체면을 딱 걸었더니만 자기 스스로 자기 병을 고칠 방법을 체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을 그때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병을 고치는 방법은 체면 상태로 들어가면은 옆에서 환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가 무의식 상태에서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의학 용어를 가지고 치료법을 알려줍니다. 자기가 몰랐던 전문적 의학 용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대상자가 300km 떨어진 곳에 있어도 누워가지고 그 사람 이름만 이야기해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파악을 하더라. 그리고 그 약이, 필요한 약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려주더라. 어느 도시에 어느 약국에 어디에 있더라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더라.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드로 윌슨이 내 건강이 어떻고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할 수 있겠는가라고 에드가 케이시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렇게 자기 체면 상태로 들어가서 건강도 가입도 부정적으로 에드가 케이시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만 하더라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몸이 어디가 아프다,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를 잠자면서 예언을 했는데 다음 계기가 나타납니다. 다른 계기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천궁도를 보라는 암시가 주어지니까 전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은 옛날에 성리였다라고 하면서 전생 영독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라이프 리딩을 해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자기는 수천 년 전에 이집트 신비교단의 성리였고 이후에 페르시아의 내과 의사로 지냈으며 사막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사막에 버려집니다. 이때 사경을 헤매면서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의식을 해방시키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의식이 육체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이 경험으로 의식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본래는 전생인도 후에 자기 기독교인인데 이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걸 알고 당혹스럽게 하기 싫어했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전생 영도를 하면서 기독교하고 어긋나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저절로 해결하면서 전생 영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윤회는 곧 진화이다. 지상의 수많은 연속적인 생애를 통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난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이민족에서 지민족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완전에 도달하게 된다. 윤회는 곧 진화이다. 이 몸뚱이가 끝이 아니다. 진화다. 영혼은 밤마다 다른 분장을 하고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와 똑같아. 어떤 시기에는 물질적인 육체라는 장갑을 끼고 있다가 물질적인 육체라는 장갑을 끼고 있다가 그것이 낡게 되면 몸이 병들고 노쇠하게 되면은 벗어 던지고 새 장갑을 끼는 손과 같아. 그래서 케이시가 이제 라이프 리딩을 하면서
이 1924년부터 45년까지 22년 동안에 2,500건의 리딩을 합니다. 요 리딩이 앞에 병을 고쳐주는 피지컬 리딩과 마찬가지로 기록을 주석을 달아서 이게 버진의 비치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전생행동의 사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어느 시각장애자를 투시해 보니까 그는 직업음악가면서 평소에 기차를 아주 좋아했고 남북전쟁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컸다. 시각장애자가 직업음악가였고 기차를 아주 좋아하더라. 남북전쟁에 대한 관심이 크더라. 근데 이 사람을 케이시가 전생을 연동해 보니까 그는 남북전쟁 당시에 리 장군 휘하의 남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직업이 철도원이었다. 그의 전생의 이름은 바네세였으며 지금도 버지니아주에 가면은 세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생에서 기차를 좋아하고 남북전쟁에 관심이 많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를 딱 보니까 전생에서 남군이었고 그 전에 직업은 철도원이었다. 요것들이 현생으로 넘어온 게 아니냐라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기록을 찾아낸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바네사의 사람이 실제로 있었구나. 전생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는 리 장군 부대의 기수였고, 기록에는 그가 입대한 해와 재단해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전생을 꿰뚫어보고 전생에서 이름을 찾아내서 조사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느 리딩을 해보니까 스툴티퍼라는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라고 조사해보니까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미국 초기에 무당으로 의심받은 사람을 걸상에 가죽끈으로 묶어서 연못에 담가버리는 관습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현재는 없는데 과거의 그 관습으로 인한 용어 스툴디프라는 말을 에드가 케이스가 체면 속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리딩에서 에드가 케이시는 한니발 군대에 사로잡혀서 전함 밑창에서 노를 저어야 했던 한 병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는 그 전함의 흑인들에게 지독한 학대를 받다가 끝내 흑인들에게 맞아서 죽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생으로부터 3회 전, 전생의 일인데 그때의 그 모진 고통의 경험 속에서 생긴 흑인에 대한 정오는 무의식 속에 깊이 발식하고 현생 바로 앞에 전생에서 알리바마의 농부였는데 그는 일생 내내 무서운 정오심으로 흑인들을 대했고 백인 주권협회라는 흑인 탄압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전생에 흑인들한테 학대를 받고 맞아 죽었는데 그 뒤에 생에서는 흑인을 탄압하고 정오하는 이런 역할을 보여주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태어난 지 3주 지난 어떤 애를 살펴보는 거죠. 태어난 지 3주 돼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리딩에서 이 아이는 앞으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얘 리딩이 말해준 대로 8살 때부터 죽은 동물을 해부해서 살펴보고 10살도 되기 전에 얘는 의학사전을 읽어갔으며 12살 때 존스 홉킨 대학에 가서 의학 공부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선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가 됩니다. 근데 아버님은 뉴욕의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배우였기 때문에 자기 애가 의사가 되는 것은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심이 굳어서 반대를 무시하고 얘가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생의 발달상을 바탕으로 잠정리를 꿰뚫어 보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이런 재능을 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학자들이 이렇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격 분석이나 상황의 묘사가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수천 년 전의 미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확하더라. 직업 능력과 특성에 대한 예언이 또 정확하더라. 그리고 전생의 경험이라는 그 백그라운드, 논리성이나 연결성 가지고 현재의 각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잘 설명이 되더라. 전생이 이랬기 때문에 현재 이런 특성을 갖고 있거나 하고 연결이 잘 되더라. 그리고 케이시의 리딩이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리딩이 말해주는 역사적 사건의 상황들이 역사적 기록과 대조를 해보니까 사실이더라. 그리고 리딩을 받고 그 리딩이
가리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유익한 변화를 주더라. 그래서 한편으로 또 리딩에서 말하는 것은 뭐 동양에서 예로부터 설해전 훌륭한 철학적 견해와 일치하더라 해가지고 케이시의 리딩이 진실한 게 아니냐. 나름대로 20년 동안 한 게 일관성이 있고 멀리에 떨어져 있던 과거의 사례들 간에 얘가 리딩을 해내면서 거기 역사적으로 대조를 해보니까 맞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케이시의 라이프 리딩을 그 지나 스미라나라는 학자가 윤회라는 책에서 이 에드거 케이시의 리딩 사례 20년 동안 한 걸 연구하면서 카르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내향이라고도 외향이라도 할 수 없는 건전하게 균형 잡힌 상태로 여러 번 육체의 삶을 거쳐간다. 그러니까 지나 스미나라가 에드거 케이시의 20년 동안 리딩을 쭉 연구해 난 다음에 밝힌 결론입니다. 영혼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건전하게 균형 잡힌 상태로 여러 번 육체의 삶을 거쳐갈 것이다. 카르마가 지니는 균형을 유지하라는 힘의 작용을 통해서 영혼은 자기 완성의 길로 돌려지게 되면서 더 발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르마의 모델들을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연속성입니다. 과거 전생이나 전전생의 생각이나 행동들이 계속 쭉 축적되어서 지속되는 경향이 있더라. 어느 도시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도시에서 태어난 뉴욕의 한 치과의사가 얘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냥을 즐기고 낚시를 즐기고 홀로 야영하겠다는 충동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케이시가 딱 보니까 전생에 미국으로 이민 온 덴마크 사람인데 뉴저지의 숲과 호수와 강이 많은 지역에 살면서 동물 가죽을 거래하는 상인이었더라. 전생의 경험이 현재는 치과의사인데 이런 습성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여자인데 아가씨가 비행기 조종에 열광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더라. 전생을 보니까 이 사람은 조종사와 통신기사 노릇을 했더라. 어느 여자가 그리스의 무용과 연극에 강한 흥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 사람은 그리스에서 전생을 보냈더라. 외향적인 거리낌 없는 세 번째 결혼하는 여성이 있더라. 이 사람은 전생에 인기 있는 무희였고 그 전전생은 루이 14세의 후궁이더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차르트 같은 것도 뭐 음악 신동이죠. 그죠? 5살 때 뭐 벌써 연주를 하면서 8살 때 교향곡을 작곡하고 11살 때 오페라 작곡 이 정도예요. 이게 뭐 전생에 뭐 축제된 게 없이 가능하겠는가? 예? 그런 것들도 우리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뭔가 축적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보면은 한 가정에 5애가 있는데 첫째는 곤충 채집을 좋아하고 둘째는 음악을 좋아하고 셋째는 기계를 잘 만지고 넷째는 뭐 그림을 잘 그리고 다섯째는 장난을 친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부모가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특성과 취미를 가지겠느냐. 저희 집도 딸이 둘인데 둘이 성격이 달라요. 같이 키웠는데 같이 태어나고 그래서 전생에 뭔가 축적되어 온 경향들이 있다. 이게 이제 카르마가 운영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니냐. 두 번째는 반작용입니다. 반작용. 육체의 카르마인데 어느 대학 교수가 맹인이었어요. 맹인, 장님이었죠. 그죠? 이게 에드가 케이시한테 리딩을 부탁하니까 거의 4번에 걸친 과거 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가까운 전생이 남북전쟁 시대의 미국이었는데 그전이 집자군 시대의 프랑스, 그전이 기원전 천년 무렵의 페르시아, 그전이 침몰 직전의 아틀란티스라고 하면서 4번의 전생을 읽어냅니다. 그때 특히 페르시아 시대에 그는 당시에 불에 달군 인두로 사람의 눈을 찢어버리는, 죄인의 눈을 찢어버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야만적인 부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직업적으로 담당했다고 합니다. 남의 눈을 찢는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카르마로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기간의 카르마, 위가 약한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왜 위가 약하냐고 전쟁을 보니까 루이 13세 시대의 왕의 첩권이었고 엄청난 대식가였다.
전생에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위가 약하다. 페르시아 왕실의 왕어사였던 그 전생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전생이 루이 13세 때 왕의 첫건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실의 왕에서였던 그 앞에 전생도 페르시아 왕실의 어사였답니다. 사치 쓰는 요리를 무줄짜게 즐겼다. 이 두 번의 이런 영향으로, 전생 영향으로 너는 위가 약하다. 어떤 사람은 뉴욕의 인기 있는 모델로서 뛰어나게 고운 손 때문에 각종 광고에 막 나왔다 그래요. 인기 있는 모델인데 손 모델이죠, 그죠? 고운 손 가지고 각종 광고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전생을 읽어보니까 전생이 영국 수녀원의 수녀였대요. 그래서 아주 천하고 거친 그 손일을,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손으로 허드렛 하면서 일생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헌신적인 봉사 정신 때문에 영혼이 정화되었고 그것이 현생의 용모와 손을 특별히 아름답게 했다라는, 전생에 한 것들로 인해서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반작용성. 앞에 부분은 뭐예요? 앞에 거는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죠? 앞에 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뒤에 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반대로 네가 반대를 경험해야 안다, 균형이 잡힌다. 그래서 반작용선이다. 간접적인 반작용 뜻합니다. 비웃음의 카르마. 오만하면은 이게 다음 생에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난다. 오만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소아마비면서 등이 곱사인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생을 보니까 전생의 기적으로서 투기장에서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나 맹수와의 싸움을 턱턱석에서 앉아서 즐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 싸우는 거, 맹수 싸우는 거 턱턱 즐기니까 이 뭐 벌 받아야죠, 그죠?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의 처참한 상태를 보면서 흘린 비웃음의 원인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소아마비나 곱사 등의 분이 있다. 우리도 빨리 되돌아봅시다.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는지. 하여튼 머리땅.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네,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됩니까? 결혼해도 되겠나요? 이러니까 질문에 그들은 과거 생에서 당신들은 2번 부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에서 부부로 지냈고 한 번 이집트에서 지냈습니다. 결혼할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결혼해도 될까요? 이러니까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시대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지불해야 될 까르마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너희 두 사람은 결혼 안 됩니다. 라고. 좋은 이야기죠, 그죠? 불륜. 네가 불륜하면 나중에 당한다 이겁니다. 그죠? 두 아이의 어머니인데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8년 동안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죠. 증리질 나죠, 그죠? 애 둘이나 키웠는데 남편은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죠. 왜 해보니까 전생에 당신이 남편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이 너를 배반한 것이다. 프랑스 왕정 시대에 불륜을 죄를 저지른 한 부인인데 그녀가 그 전생에 불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바로 현생의 남편이다. 라는 얘기. 그래서 이 까르마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아서 그걸 알아야 균형 잡힌 영혼이 된다. 라는 얘기에서 반작용으로 이제 나타나는 까르마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5세 소년을 리딩해 보니까 얘가 이기적이고 잘못된 인정 안 하고 지적 가치를 흥미의 중심에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이기적이고 잘못된 인정 안 하고 얘를 전생을 보니까 전생에서는 동력으로서 전기를 연구했던 학자의 경험이 있고 전전상에는 화학 폭발물을 연구했고 그 전의 삶에는 기계에 열중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아틀란티스 시대의 전기기술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너는 앞으로 전기나 기계 쪽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실제로도 전기기술자로 성공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4번의 전생에서 이렇게 순수가 전기나 폭발물이나 기계나 뭐 전기 이런 데 연구하다 보니까 가치의 지속성을 보여주는데 너무 이론적으로 얘가 치우치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움과 조화라는 삶의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냉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가 태어나는 가정의 환경을 바꾸어 줍니다.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아버지는 사회적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사회봉사 사업을 하고 형도 이상주의자로서 남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과학적이고 기계적이고 이론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집안의 환경을 아버지는 종교적으로 어머니는 사회봉사 형도 이상주의를 만들면서 한쪽에 치우친 이런 경향들을 바꾸는 태어나는 곳을 가정을 바꿈으로써 과거의 경향을 균형 잡히게 교정하도록 하는 그런 걸 했다. 그래서 까르마에 대한 정리를 이 지나 스미나라는 학자가 했는데 보통 우리가 환생이 있다 이럴 때는 보통 뭐예요? 인생의 모든 일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보는 개념이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미 주어진 운명이냐 자유의지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때 환생이 있다 그러면 이미 과거에 주어진 게 있는데 뭐 지금 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거다. 현재 주어진 제약은 과거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쓴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환경도 자유의지가 과거에 만든 것이고 숙명이 아니다. 지금 주어진 것은 네가 과거에 의사결정한 역량이지 모든 것이 운명은 아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인간은 끈에 묶여있는 개와 같은 그 끈의 길이만큼의 자유를 갖고 있다. 이 끈의 길이는 과거의 자유의지를 사용한 결과로서 지금 나한테 인과의 법칙으로 주어진 것이다. 까르마, 과거의 전생의 경험으로서 나 현생의 나름대로 제한이 주는 끈의 길이가 주어지는데 이 끈의 길이는 나의 과거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끈의 길이만큼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운명이냐 자유의지냐라는 논란에서 과거 나의 자유의지를 행한 결과의 발현이 현재 제한을 주고 나름대로 운명으로 보여지겠죠. 그죠? 따라서 어느 범위 내에서 누리는 현재의 활동이 자유의지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 나의 과거든 현재든의 자유의지의 실현이 되는 거다. 일부는 과거에서 내가 자유의지를 발휘한 거, 일부는 지금 발휘하고 이게 섞여서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운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참자로 확장시켜 나가면 끈의 길이가 이제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드가 케이스 리딩이 말해주는 그 인간 및 인간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 진리 해갖고 에드가 케이스가 수천 건의 20년 동안 영독을 하고 나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신은 존재한다. 모든 영혼은 신의 일부이다. 당신은 영혼이다. 당신은 지금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거다. 당신은 영혼인데 지금의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인생은 연속적이며 법칙 아래에 지내게 된다. 까르마죠. 그죠? 이 법칙을 성취하는 것은 사랑이다. 인간의 의지는 운명을 창조한다. 인간의 마음은 형성력을 갖고 있으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는 신을 표현할 때 에드가 케이스는 우주의 창조력, 창조적 에너지를 갖고 근원적인 그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모든 현상계는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의 표현들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를 지탱하고 있다. 인간과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 즉 신과의 관계는 인간과 신과의 관계는 한 줌의 빛과 태양, 한 방울의 물과 바다의 관계와 같다. 인간과 우주의 관계는, 인간과 신의 관계는 한 줌의 빛과 태양, 한 방울의 물과 바다의 관계와 같다. 나와 육체의 관계는 인간과 집, 인간과 옷의 관계와 같다. 나와 육체의 관계는 인간과 집, 인간과 옷의 관계와 같다. 집을 벗어날 수도 있고 옷을 벗을 수도 있죠. 다른 옷을 바꿔 신을 수도 있죠. 그게 나와 육체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설 영상 회장님은 뭐 타다 남은 자전거를 뭐 버리고 간다 이렇게 옛날에 한 표현했습니다. 죽는 게 타다가 자전거 버리고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자 영혼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는 나 자신이고
창조적 에너지와 즉 신과 하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인생은 연속적이며 그 의식 상태나 존재의 진동률의 변화 때문에 다만 그 겉모양이 변할 뿐이고 오늘 그 사람의 상태는 며칠 전, 몇 년 전, 몇만 년 전의 그 사람의 경험이 낳은 결과다. 살아있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다른 삶의 탄생이며 우주의 중심을 향하여 한 사람이 이동해가는 경험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어떤 역경 속에 있든 간에 그 현재의 순간이 당신에게는 최상의 것입니다. 여기 에드가 케이시가 20년 동안 사람들을 영독하면서 갖게 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생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 현생과의 관계, 까르마,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탄생이나 뭐 사람의 발전인 카르마로 발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근데 케이시가 아카시아라는 표현한 아카시아 케이시가 그럼 이걸 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 어떻게 체면 상태에서 이걸 다 알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아카시아 기록이 우주에 존재한다. 아카시아는 이 산스크리트 말로 전자기적이고 영적인 짜임새인 우주의 근본적인 진료의 에테르를 가리키는데 이 아카사 위에, 이 진료 위에 우주가 시작된 이래의 모든 소리, 모든 빛, 모든 운동, 모든 상념의 기록이 인상, 새겨져 있고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이 아카시아 기록이 있기 때문에 투시자나 점술가들이 과거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카시아 기록이 존재한다. 이 아카시아는 마치 녹음기와 촬영기처럼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의식의 파장을 아카시아에 기록된 인상의 파장과 맞춰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이 아카시아 기록에 파장을 맞춰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연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연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생 이야기했죠. 그죠? 임사체험도 사후생이 어떨 거라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전생을 겪는 아이들이나 에드가 케이시는 전생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앞에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이 태어나기 전의 연계, 그 타이밍에 그때는 뭐가 있느냐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제 마이클 뉴턴이라는 사람이 책을 많이 써냅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뭐 책은 엄청 많이 써냈어요. 한국에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 이 마이클 뉴턴은 카운슬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40년 넘게 역행체면을 해나갑니다. 역행체면. 그래서 영국에 여러 책을 내서 뭐 100만 부장 팔렸다는 얘기인데, 이분은 사람을 앉혀놓고 체면을 겁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세요. 이러면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러다가 어린 갓난아이 시절까지 가겠죠. 그죠? 거기서 과거로 가세요. 이러니까 전생이 나오는데 묘하게도 전생이 나오기 이전의 시기가 있는 거죠. 이 생도 아니고 전생도 아닌 중간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게 뭐예요? 태어나기 이전에 연계에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체면해가지고 몇천 건을 4년 동안 체면하면서 이 영혼들의 세계, 연계에 대해서 책을 펴내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잘생겼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영혼들의 여행, 운명의 시리즈로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면을 이용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게, 야, 이 사람을 체면 걸어가지고 연계를 밝혀냈다는데 이게 믿을만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통 체면 상태에 사람이 들면은 깨어있는 베타 상태에서 명상적인 알파 단계로 빠지고 또 여러 단계의 세타 인형으로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체면이지 잠은 아니다. 체면 상태에 들면은 사람들은 보이는 그림들이나 들리는 말을 그냥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본 그림이나 들리는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 체면 상태에서 잘못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 해석해서 판타지를 지어내거나 고정관념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다른 케이스와 상치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제되니까 나머지 연구들은 좀 더 정확하고 진실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해보니까 영혼 상태로 체면이 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혼 세계에 대한 질문에 괄목할 만한 일관성으로 대답하더라. 영혼의 삶을 체면 상태에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단어로 자세히 설명하는데 때로는 사용하는 단어도 똑같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뭐 느리게 진전됐는데 몇십 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의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체면을 그려가지고 이때 뭘 느낍니까? 이때 뭘 봅니까? 라고 체면을 걸어서 영계의 상태의 내용들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것들 모았던 내용들의 대표적인 샘플이 됩니다. 자, 죽는 단계입니다. 죽는 단계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체면 상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적인 제1인칭의 합법이죠. 그죠? 아, 난 진짜 죽은 게 아니야. 죽었나? 내 말은 내 몸은 죽었다는 거야. 나는 내 아래를 볼 수 있어. 내려다보면은 내 몸이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었다고 생각해. 그러나 난 안 죽었어. 난 외치고 싶어. 헤이, 난 진짜 안 죽었어. 간호사가 내 머리 위로 시트를 끌어올리는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울고 있어. 나는 죽은 모양인데 그러나 난 아직 살았어. 이건 이상해. 내 몸은 절만 죽었는데 나는 이 위에서 돌아다니거든. 살았어. 난 점점 높이 오르고 있어. 아직도 있어.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거기 내가 출연한다는 것만이 달라. 의사가 아내와 딸을 위로하고 있네. 내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내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육체로 자유롭다는 것, 육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느낀 것을 여기서 설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영의 세계로 이 사람이 떠납니다. 다시 말해 앞에 부분에 임사체험은 그건 못 가봤죠. 그죠? 전생은 연계를 못 봤죠. 에드가 케이스도 그런데 이 사람은 체면을 통해서 연계의 세계를 네가 거기서 뭘 보고 뭘 느꼈냐고 체면의 상태에서 물어보고 자료를 뽑은 겁니다. 자, 영의 세계로 이제 갑니다. 죽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밝았고요. 땅에 가까웠고 지금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두워요. 힘껏 당기는 느낌, 부드럽게 끄는 느낌, 환한 동그라미가 내 앞에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둡다기보다도 좀 더 회색빛이죠. 아까 임사체험의 사례에서 터널 체험 비슷한 거를 이 사람도 느끼는 거죠. 이 사람도 체험하는 거죠. 그죠? 나는 터널 밖으로 나가요. 고요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생각의 힘을 느껴요. 사랑, 우정, 이해, 그런 것들이 합친 생각, 그리고 기대감, 마치 그 누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또 내가 돌봐주겠다는, 보호받고 있다는, 물질이 아닌 휩쓰는 듯한 에너지가 밝고 어두운 빛깔로 된 다양한 형태의 청들로 나뉘어서 그 무엇인가가 나를 이끌려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소리들을 들어요. 악기들을 조율하는 소리와 비슷한 자연스러운 진동음, 음악적인 짜릿함, 그리고 향기와 맛에 대한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요 영의 세계로 가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체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두가 죽은 후에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영혼은 영혼 세계의 경이로움을 재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경탄한다. 대개는 영의 세계로 가면서 세상적인 것들, 육체적인 고통을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환희감과 뒤섞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귀향. 영계로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있을 자리, 영혼의 세계, 귀향합니다. 여긴 따뜻하고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친구들이 여기 있네요. 서로 가까이 다가가요. 지금 난 단점 형성이 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허리 위만 보인다. 윤곽은 투명하기도 하고요. 나는 그들을 통과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껴안고 있어요. 육체는 없으니까 빛 속에서 서로를 감싸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요. 텔레파시로. 비밀스러운 사적인 대화는 터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죽은 후에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몸뚱이가 없는데 어떻게 서로를 친구인 줄 알고 친척인 줄 알아보느냐라고 해보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영혼들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가라고 해보니까 무기 물질인 영혼 에너지는 두루뭉술한 덩어리같이 보일 수는 있으나 인간의 형태를 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영혼 에너지가 인간의 형태를 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서로 소통을 할 때 영혼들은 전생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혼은 그들의 기본 에너지 물질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형태 가운데 영혼이 만들 수 있는 수많은 형태 가운데 인간 모습은 그 중에 하나다. 가장 가까운 전생의 형태로 허리 위만 이렇게 나타나면서 서로 간에 만나고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텔레파시로 소통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맞이하는 영계의 계획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짜여져 있다. 새로 도착한 갓 죽은 어린 영혼들에게는 친근한 얼굴들이 사기를 북돋는다. 중요한 것은 영계에서 맞아주는 형체들이 같은 배움 그룹에 속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성숙도에 따라서 특정한 영체 그룹으로 다른 레벨의 다른 세상에 배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나요? 하니까 나 에너지 덩어리부터 원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전생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는데 그럼 여러 생들을 전생을 했는데 어떤 얼굴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을 썩는다. 우리가 지구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여러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고 여러 아이디어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서 계속 사용한다. 내가 지구에서 육체를 가지고 배웠고 발견했던 것들을 영계에 와서도 계속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귀향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자, 도착해가지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받는 거죠, 그죠? 우리를 마중했던 영체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치유의 공간으로 간다고 합니다. 치유의 공간으로. 그래서 영혼으로서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설명의 유사성은 놀라마다. 여러 영혼들이 체면을 통해서 자기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모두 다 비슷해서 깜짝 놀랐다. 이 치유의 공간은 지구 인생의 전쟁에서 돌아오는 손상된 영혼들을 위한 야전병원 같은 곳이다.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전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손상된 영혼을 위한 야전병원 곳에 여러분의 영혼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느낌입니다. 나는 치유의 장소에 들어가서 밝고도 따뜻한 빛을 보아요. 빛은 액체 에너지처럼 내게 다가와요. 처음에는 내 주변을 휘도는 전기, 수증기 같기도 한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요. 불처럼 스며들어서 나 속에 스며들어서 나를 목욕시키고 내 상처들을 깨끗하게 해요. 지구에 노출되었던 나를 복구시키고 나는 빛 속에 멈추어 있어요. 빛은 내 영혼을 속속들이 비추고 부정적인 반응의 대부분을 씻어내면서 지난 생의 매임에서 노연하게 하고 다시 완전하도록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영혼이 자신의 인생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니까 본래의 목적, 인생에서 내가 배울 목적을 잃고 뭐 명예와 돈에 지고 말았던 거 이걸 후회한다라고 뭐 최면성에서 얘기했답니다. 예. 그래서 영혼이 주변에도 이런 생산적인 삶을 보냈을 때 제일 뿌듯하다. 돈이나 명예보다는 주변 사람을 도와주는 생산적인 삶을 하는 것이 뿌듯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영혼이 마침내 도착하는 곳에는 그룹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이 친밀한 영혼들로 이루어진 동료들의 그룹 배치는 영혼의 레벨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영혼들의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인간의 가족에서 보듯이 직접적이고 잦은 가까운 관계를 갖는 영혼들의 작은 집단인데 1차 집단이 있고 2차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적인 그룹은 부락 같은 공동생활체인데 많은 1차적인 그룹으로 이루어진다. 1차적인 그룹 인원은 15명이 그룹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생긴 2차적인 그룹은 보통 10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같은 그룹에 속한 영혼은 대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비슷한 발전 단계에 있으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말을 돕기도 한다. 이 그룹은 특히 1차 그룹의 15명의 사람은 환생할 때 서로 부부의 관계나 부부 역할, 친척이나 친구로 태어나면서 각자 서로의 배움에 영향을 주면서 가까이 살게 된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또 학교도 간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뭐 영혼들 학교도 간다. 그래서 마이클 뉴턴은
영적이거나 육적인 의식이 모두 빛의 에너지를 주고받더라. 영혼으로서 우리가 뿜어내는 빛의 밀도나 색상, 형태는 지혜와 사고의 힘에 비례하더라. 자, 영혼으로서 우리가 뿜어내는 빛의 밀도나 색상, 뭐 환한 빛이면 좀 더 성숙한 영혼이라 가지고, 그죠? 그리고 형태는 지혜나 사고의 힘에 비례하더라. 이 사고나 지혜의 힘은 우리가 발전을 이룰수록 더 강한 빛의 밀도로 이르게 된다. 우리의 배움은 영혼으로 창조돼서부터 시작이 되고 처음 환생했을 때부터 배움은 쌓여가고 거듭될수록 지혜는 자라난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에서는 배움과 발전을 측정해서 궁극적으로 영혼의 완성을 돕고, 영계에서는 배움과 발전을 측정해서 영혼의 완성을 돕고, 옛날에 플라톤이 한 이야기랍니다. 영혼은 많은 수련 단계를 거쳐서 유년기에서 성년기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 옛날부터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각자 영혼은 더 높은 영적인 힘의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 그 모든 영혼은 하나의 대령, 큰 영혼에서 발생하는 신적 정수의 한 부분이다. 아까 물방울과 바다, 빛과 태양 이렇게 비교했죠. 그죠? 이 지혜로운 에너지는 우주적인 범위를 지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신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영혼은 그 큰 영혼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모두가 신적인 정수의 한 부분이고, 이 에너지는 우주적인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좀 특이한 이야기랍니다. 자, 한 영혼이 두 개의 삶을 살기도 한다. 한 사람 미국과 캐나다에 살면서 나이는 독일한데 미국에도 살 수 있고 영혼에도 살 수 있고, 또는 3중 4중의 삶을 산다. 환생할 때 영혼은 모든 에너지를 송두리째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부는 항상 영혼의 나라에 남게 된다. 미리 살펴본 환생의 생활이 얼마나 힘드냐에 따라서 몇 %의 에너지를 가지고 환생을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환생은 소중한 수련의 연장입니다. 많은 환생을 경험하는 것은 참된 자애를 넓히고 높이는 것이다. 옛날에 달라이라마를 추적하는 후세를 추적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는 달라이라마가 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죠? 예, 그런 것 같이 한 영혼이 두 개의 삶 또는 세 개의 삶을 살게 된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환생할 때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딱 갔는데 이미 살아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왜 그러냐라니까, 에너지가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가 이제 지구상에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죽었어도 이 사람이 지구상에 살아있는데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생의 선택입니다. 자, 영계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면을 당했죠. 그죠? 보통의 영혼은 언젠가는 모두 스스로 환생을 준비한다. 영혼들이 인간 세계에서 겪은 일이 즐거운 향수로 되살아나기도 하면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쌓게 된 업이나 전생에 저지른 잘못, 성취 같은 것을 감안하여서 환생을 위한 적절한 계획과 선택이 이루어진다. 과거에 쌓았던 업이나 전생의 잘못이나 성취를 감안해서 이번 생에서는 어떤 경험을 할까를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게 된다. 새로운 환생의 준비가 되었는가? 배움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수련이 필요한가? 그 수련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를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환생을 결정한다고 나면은 행선지를 정한다. 행선지를 믿거나 말거나. 예, 영혼들은 놀라운 만큼 비슷한 묘사를 하는데, 요 환생을 준비할 때는 일단 영화관을 간다. 영화관 비슷한 거. 영화관을 간답니다. 영화를 닮은 곳에 가는데 거기서 스크린을 통해서 자신의 환생에 대한 영화 같은 것을 미리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각이 다른 환경에서 내가 다른 인물로 사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신한테 어울리는 시나리오를 내가 선택한답니다. 영화를 팍 보여주면 내가 이거 할게,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한 인생의 진짜 공연을 펼치기 전에
총연습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새로운 육체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영혼들은 환생 선택의 장소인 링에서 같은 시기에 사는 몇 케이스의 인생을 미리 보고 또 지도자들이 같이 검토한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아라 라고 권해준다. 예를 들면은 전생을 무난하게 살았던 영혼들은 이 생에서 그들의 배움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혼란과 비극을 한 몸에 지니고 찾아온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데 큰 배움이 있는 거죠. 이 보면 여러분들 지금 생이 편하면은 전생에 빡세게 공부해서 이번에 쉬는구나. 지금 힘들면은 야, 내가 공부하려고 내가 이걸 선택했구나 라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친한 친구들은 아까 1차 그룹 있죠, 그죠? 소수 영혼그룹 15명이네. 이 친한 친구들은 환생 후에도 내 주위에 있게 됩니다. 나도 그들이 환생에 있게 되듯이 그녀는 나의 어머니가 되려 합니다. 다시 어머니와 아들이 되어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삶을 같이 경험하면서 배우려 합니다. 그들은 저번에 독일에 환생했을 때 나의 장인과 장모였다. 어머니 아들인데 옛날에는 장인과 장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과거를 기억 못하느냐, 전생을 기억 못하느냐. 자, 저는 인생들은 기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 왜? 백지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보다 낫다. 전혀 다르게 접근해보는 경험도 있고 과거에 얽매일 우려도 없는 거다. 옛 기억이 없으면은 과거를 보복하려는 자신에게 저질러진 잘못들을 상쇄하려는 그런 선입견들이 없어진다. 과거를 잊고 너 연계의 세상을 잊고 지금 현재의 세상을 살아야 보다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발 준비한답니다. 출발 준비한답니다. 출발 준비할 때 인지의 클래스에 가야 된대요. 이건 뭐냐면 서로 간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난다. 이 타이밍에 어떤 신호를 가지고 서로 만나자. 이런 서로 간에 신호 교환하는 거죠. 지상에서 함께 지낼 사람들을 미리 만나보는 거죠. 그래야 환생 후에 그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명 모두가 환생 후에 가까이 1차 그룹이죠. 그죠? 환생 후에 가까이 지낸 영혼들이고 그 격려자, 지도자는 우리가 환생할 때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태어나서 환생을 해서 서로를 알아볼 줄 아는 신호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의 웃음소리, 그 향기, 그녀의 눈을 기억해야 되고 그녀는 나의 큰 귀, 춤을 출 때 바른 것, 서로 껴안았을 때의 감정을 방아쇠로 이 사람이 내 인연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자라는 만나는 신호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생을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원로회의에 간답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인생에서 돌아올 때와 또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원로들을 만나가지고 다음 생에서 영혼들이 일으켜야 될 일과 명심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영혼의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비스듬히 부드러운 흰 것 속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아이가 되었습니다. 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